5월 21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우리 시간 내일 새벽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백신과 반도체, 북핵 관련 논의가 주로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회담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속보를 보니까요.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이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상당히 예민했던 그런 이슈인데 아마 이번에 정상 간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모양이네요. 신 반장이 한미 정상회담 준비했잖아요. 네, 저도 가서 하면 좋을 텐데. 좀 먼저 나가요. 나가서 준비해. 오늘 쉬지 말고 네. 천천히 걸어서 나가요. 자, 그나저나 류 반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연장이 됐죠, 오늘. 네,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잦아들지가 않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지금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3주 더 연장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유지가 되고요. 수도권 내 식당에는 지금 이제 밤 10시 운영 시간 제한이 있는데 이것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전파력이 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울산을 넘어서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는 방역 당국의 우려도 오늘 나왔었죠.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조금 전 얘기했던 한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고요. 오늘 국회 본회의 그리고 여야 법사위 상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대북 정책을 발표했고 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했는데 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21일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공동 성명에는 남북의 4.27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걸로 보이는데요. 문 대통령은 오늘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알링턴 국립묘지와 한국판 뉴딜의 모델이 됐던 루즈벨트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하원 지도부와도 간담회를 가졌죠.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이번 주 청와대 발제는 문 대통령 방미 일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생생하게 전할까 고민 끝에 코너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신 반장이 종종 미국 얘기 다룰 때마다 워싱턴에서 가서 직접 취재하고 싶다는 그런 아주 욕망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잖아요. 코로나 상황 끝나면 제가 한번 힘은 써볼게요. 아, 진짜요? 정말요. 복장 힘써주시면 되는 그러니까, 거죠, 뭐. 힘은 써볼게요. 국장님 요즘 낚시 다니세요? 챔질이 아주 그냥 신반장이 무슨 파닥파닥거리는데 네, 언제까지 파닥파닥 거릴 수만은 없기에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신반장의 랜선 투어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딱 걸맞는 코너기도 하죠. 문 대통령의 일정을 하나하나 생생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방미 2일차입니다. 현지 시간으론 20일이죠.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자, 알링턴 국립묘지 백악관에서 강을 하나 건너면 있는 곳입니다. 자, 이제 영상에 나올 텐데 언뜻 봐도 이 묘비가 수십만 개는 돼 보입니다. 미국의 성지로 불리는 최대 국립묘지 중에 한 곳이고요. 참전용사와 가족의 약 40만 명 유해가 안치돼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전사자 다수가 이곳에 안장돼 있어서 한미 혈맹의 상징적인 장소로 꼽히고요. 이 언덕을 오르면 워싱턴 DC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무명용사의 묘가 나타납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운 미군들에게 재차 경의를 표한다면서 피로 맺어지고 오랜 세월 다져진 한미동맹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명용사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기념패도 기증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은 마지막 한 분까지 자료를 돌려드리고 세상에 여우와 도움을 다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투어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루스벨트 기념관인데요. 미국의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을 기리는 곳입니다. 자, 입구가 이곳인데요. 이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아래에는 1933년부터 45년 재임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이 내부는 마치 공원처럼 꾸며진 야외 공간이 있고요. 쭉 따라가다 보면
벽과 기둥 곳곳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연설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평범한 미국인들을 상징하는 동상들도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지금 보시는 동상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조각상인데 바로 옆에 이 강아지, 애완견 팔라까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생생한 재현이 돋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후손의 안내에 따라서 관람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통합을 이룬 대통령이다. 대선 때 루즈벨트 대통령을 롤모델로 제시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러했었죠. 20세기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국가 공공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유질 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하고 미국의 황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자리 대공황 시대입니다. 일자리 대공황을 타개할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판 뉴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루즈벨트를 롤모델 삼아 코로나를 극복하고 또 사회 경제적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하겠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침 바이든 대통령도 루즈벨트 전 대통령을 롤모델로 꼽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는 루즈벨트의 초상화도 걸어뒀고요. 중산층과 공공부문에 대한 4조 달러, 우리 돈 4,500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골자로 한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방문은 정상회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감대를 쌓겠다는 목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Throughout our history, if you think about it, public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has literally transformed America, our attitudes as well as our opportunities. The American Jobs Plan is going to create millions of good paying jobs, jobs Americans can raise a family on. As my dad would then say, with a little breathing room. 자, 방미 이틀자의 마지막 공식 일정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국 하원 지도부와의 간담회입니다. 자, 장소는 역시나 미국의 국회의사당이죠. 영화나 뉴스에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워싱턴 DC 중심부 캐피털 힐에 위치해 있어서 보통 이 캐피톨이라는 애칭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새하얗고 커다란 이 돔 위에 6m짜리의 이 자유의 여신상이 자리 잡고 있고요. 문득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의회 난입 사태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It's my great honor to welcome the President. We look forward to hearing what you have to say about security in terms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bout how we can work together on the climate issue, and thank you for your extraordinary leadership in that regard, our cooperation to fight the pandemic. 펠로시 의장님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러스를 이기는 길이 인류의 연대와 협력에 있듯 더 나은 미래도 국경을 넘어 대화하고 소통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70년간 다져온 한미동맹이 모범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코로나 극복, 또 기후변화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간담회가 시작됐는데요. 한미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다. 또 한미 관계는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관계 차원이 아니라 한국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다. 같은 언급들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도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라면서 한반도 평화, 상호 호혜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 대통령 방미 2일차 일정과 신반장의 랜선 투어가 마무리됐습니다. 내일은 어디 가냐고요? 3일차 일정은 하루 종일 백악관에서 진행됩니다. 오전에 카몰라 해리스 부통령 접견, 또 한국전 영웅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 그리고 대망의 한미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까지 이어지는데요. 안타깝게도 랜선 투어는 토요일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국장이 워싱턴에 보내주시는 것 말고는 딱히 소식을 전할 방법이 없어서 청와대 발제 급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국장애절 가만두지 않겠죠. 자, 그래서 미리 조금 더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되는 공동 성명에는 북미 정상 간 합의인 싱가포르 선언뿐만 아니라 남북 정상 간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도 포함이 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남북 관계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의 완전한 해제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미국의 통제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고 쓰는 게 가능하지만 이 지침이 바뀌면 미사일 주권 회복이 가능해지고요. 마지막으로 한미 간 원전 협력 논의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내일 나올 공동 선언문과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로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굳건한 한미 동맹 행보, 한미 공동 성명에 판문점 선언 담길 듯. 네, 신반장이 이제 발제를 끝내는 듯 하다가 다시 좀 이어갔죠. 아주 연기력이 늘었어요. 자, 그 신반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새 코너 랜선 투어는 이제 내일 못 보지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신반장이 이제 또 밤새워 취재를 할 거예요. 이제 하지 말라고 해도 꼭 해요, 신반장이. 그죠? 네, 국장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죠. 저 조반장도 CNN 보는 그렇죠. 게 취미이기 때문에 맞아요. 좀 밤에 보면서 좀 맞아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려고. 조반장은 안 그래요, 조반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네. 언어 장벽 때문에 알았어요. 네. 근데 국장 랜선 어. 투어는 어떻게 보셨어요? 랜선 투어 아이디어 좋았잖아요. 아니 네. 보니까 약간 왜, 마음에 안 류만장 들어요? 동네 한 바퀴 같기도 하고 어? 뭐 류만장의 동네 한 바퀴 같은 느낌도 약간 들고 그거 약간 오마주 벤치마킹한 느낌도 좀 들었고 그다음에 어차피 랜선 투어 보니까 저희도 집에서 그냥 발제를 랜선 발제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싶은 생각이. 더듬거려요, 박 왜요? 반장이 어. 그냥 일반 시청자가 되고 싶은 그런 모양. 모양이네요. 역시 이제 신반장이 포인트를 잘 짚는데 요즘 인사철이잖아요. 네. 일반 시청자가 되면 제가 안티팬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내일 한미 정상회담 이제 공동 선언에 담길 몇 가지 내용을 이제 신반장이 좀 취재 결과 뭐 이런 내용들이 담길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 조반장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네, 일단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 이런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집니다. 판문점 선언은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논의에 입구로 제안했던 종전선언을 비롯해서 평화협정 체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이 됩니다. 앞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합의했던 싱가포르 그 선언의 토대 위에서 대북 정책을 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판문점 선언 내용까지 들어간다면은 두 개를 다 계승하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북미 간의 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합의도 모두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 판문점 선언에는 종전 선언뿐 아니라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이렇게 4자 정상회담 추진 내용도 담겨 있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 신반장, 그러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요,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거나 뭐 이런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막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네. 좀 예측하기는 이른 감이 있긴 합니다. 또 내일 성명 발표 후에 북한의 반응도 좀 주목해봐야 되는데요. 문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미국이 북한과 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북한이 여기에 호응하길 바란다. 북한 정부 내에 책임 있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직접 접촉하는 게 낫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북미 고위급 인사들이 만나야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뭐 실무급을 그렇죠? 뭐 네. 자잘하게 많이 해봤자 네. 소용이 없다. 윗급이 만나야 한다 이런 설명인데 다만 정의용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당장 북미 정상회담을 권장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최고 지도자들끼리 만날 때는 아니라고 했고요. 이번에는 더 많은 준비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단순히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의미고요. 백악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We expect that North Korea will be a central topic of the discussion, of course, tomorrow, but they also will discuss climate. They will also discuss economic partnership. They will also discuss China, and those will all be a part of this bilateral conversation and meeting tomorrow. Has President Biden ruled out the possibility of face-to-face meeting with Kim Jong-un of the North? I mean, is that even a possibility? I don't expect that to be top on his agenda. 북미 정상이 직접 만나는 거는 뭐 최우선 의제는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이었고요. 박 반장, 내일 회담에서요 한미 미사일 지침하고
원전 협력 얘기가 논의될 거는 거의 확실시돼 보인다는 거죠. 네, 일단 우리 미사일 주권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한미 미사일 지침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최대 사거리는 180km였고요. 이후 김대중, 이명박,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서서히 완화가 돼서 현재는 사거리는 800km까지, 또 우주 발사체로 쓰이는 고체 연료 사용 제한도 풀린 상태입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남아있는 지침들까지 모두 풀어버리는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 문제를 논의한다는 설명입니다. 네. 원전 이야기는 어때요, 조 반장? 좀 예상이 안 됐던 이슈 같은데. 예, 그 한미 네. 양국이 그 원전 기술 협력을 통해서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란 겁니다. 실현이 될 경우에는 한미가 첨단 기술 산업을 매개로 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소위 미래 동맹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건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원전 산업의 경우에 한미 간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동과 유럽 등의 원전 건설 수요가 있는 만큼 한미가 손을 잡으면 공동 진출에 있어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적극적인 해외 진출은 그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국내 탈원전 정책과 상충된다, 이런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가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안인데 백신 얘기는 나오는 게 없어요, 그 반장. 네, 일단 정상회담에서는 이 한미 양국이 코로나 극복과 백신 공급에 협력한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우선 담고요. 이후에 열리는 고위급 실무자 회담에서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오늘 미국으로 떠났죠. 네,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이죠. 이제 현지 시간 22일에 한미 보건장관 회담이 장관요? 열리는데요. 네.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이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 구축 구상을 비롯해서 백신 스와프 통한 백신 확보, 그리고 기술 이전을 통한 국내 위탁 생산 등이 폭넓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권 장관은 백신의 추가 구매를 비롯해서요, 기술 협력을 위해서 미국의 백신 제약사들과도 면담 일정을 이제 잡았다고 하고요. 모더나와 위탁 생산을 협의 중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대표,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대표도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네, 가끔 이제 발음이 꼬일 경우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많아요. 자, 박 반장, 그 문 대통령과 미국 하원 지도부가 만나는 그 영상을 보니까요, 한국계 하원 의원 4사람이 자리를 함께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11월 하원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들인데, 재선인 민주당 앤디 김 외교위 위원과 그다음에 초선인 민주당 메릴린 스트링랜드, 그리고 공화당의 영김 미셸 박 스틸 의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와닿질 않은데 각자 한국 이름은 순자, 영옥, 은주입니다. 특히 그 순자 의원, 그 메릴릭 스트릭랜드 의원은 의원 취임식에서 한복을 입고 참석해서 큰 화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네, 기억나죠? 그 문 대통령하고 이제 4 의원 모두 오늘 상당히 뜻깊은 만남이었겠어요. 네, 그 일부 의원들은 거의 뭐 울먹이기도 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그 앤디 김 의원은 부모님께서 50년 전 가난한 한국에서 이민을 왔는데 하원 의원이 되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사당에서 만나니 매우 감격스럽다, 이런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나머지 의원들도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과 협력 강화를 기원한다는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네. 자, 내일 새벽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소식은 이제 저희 뉴스룸에서 자세히 좀 전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정치부회의에서 또 그 의미와 파장을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미 공동 성명에 판문점 선언 담긴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98건을 처리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인데요. 한편으로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법사위에서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특히 증인 채택이 문제인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볼썽사나운 정쟁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오늘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 98건이 통과가 됐는데요. 가사 노동자에게도 연차와 퇴직금을 보장하는 고용 개선법을 비롯해서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법안, 또 성비위 공무원을 엄격하게 다루는 공무원법과 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볼 수 있게 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등이 대거 통과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요. 통과된 법안들은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그 이전에 여야 합의를 했다면서 본회의에 직접 참석을 해서 표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법사위에서 맞붙었던 여야의 신경전, 본회의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여러분에게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니체의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의회 민주주의의 목을 조르는 괴물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미 간사 간에 합의된 민생 법안마저 처리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생떼 정치의 극치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네, 어제 법사위에서의 충돌 제가 전해드렸었죠. 민주당은 윤호중 법사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불참을 했고요. 백혜령 간사의 회의 진행으로 박주민 의원을 새로운 간사로 단독 선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윤호중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반발을 했었는데요. 의사일정 제1항 감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윤호중이라고 오면 못 오는 이유가 뭔데? 지금 본청에 계시잖아요. 국회 여기 이 건물에 있으면서 못 오는 이유가 뭡니까? 뭐 사고가 난 거예요? 네? 새로운 간사를 선임한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가만히 있어 봐야죠.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이래 백간사. 새로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박주민 의원을 간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단독으로 오후에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요. 역시 날선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때 아닌 당신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아이고 후테타는 불법한 거죠. 이게 불법이에요. 아니라니까 이건 합법적이라니까요. 이게 불법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우리 김도 간사님도 내 이름 이야기하지 마. 생각을 해. 왜? 이름 부르는 것도 안 돼? 안 돼. 왜? 부르지 마.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내가 이야기. 당신 뭐라 그래야 돼? 당신은 막말이지. 자. 뭐라 그래야 되냐고 내가. 간사님 있잖아 간사님. 내가 말을 좀 걸고 싶은데 뭐라 그래야 돼? 간사. 자, 당신하면 막말이고. 그럼 귀하. 뭐야? 그러니까 대화해야 될 거야 대화. 그러니까 아시죠 이제. 김종민 의원 나서면 이게 코미디가 되네 이게 참. 코미디가 아니라 이게. 네,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이 계속되자 반발하면서 퇴장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과 함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계획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오수 후보자의 청문회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거 아니냐 반발을 했는데요. 그러면 감사원장이 다른 위원회로부터 의심스럽다고 회부된 안 받아줬던 법률안의 체계 작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 적어도 영치는 있어야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게재한 것으로 대체하고 갑시다. 네, 아무래도 이 김 후보자의 청문회 심상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에 건은 의결을 보류를 했는데요. 이 야당과의 논의의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이미 증인 채택을 둘러싼 신경전 팽팽하죠. 법사위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야당이 선을 넘어도 아득히 넘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깽판으로 몰아가고 인사청문회를 또다시 볼성사나운 정쟁으로 만들려는 야당의 의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증인으로 신청을 한 사람 이렇게 24명이나 됩니다. 민주당은 전원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재판 중이거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대부분이다. 특히 검찰총장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상관없는 인물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 부를 것도 없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왔는데요. 이분은 본인도 출석 의사가 있다고 하죠. 저 한동훈 검사장 네. 부분은요. 네. 좀 뭐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러가지고 차근차근 따진다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법사위원이 아니어가지고 예. 네, 이 한동훈 검사장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직무 배제됐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오수 후보자가 법무차관이던 당시에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고 조국 전 장관의 일가의 수사팀을 구성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물어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김오수 총장 청문회의 또 다른 쟁점,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금,
출국 금지 그리고 수사 무마 의혹이 될 걸로 보이죠. 여야의 인식차가 아주 분명한 대목입니다. 민주당은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고 뇌물죄로 실형을 살고 있는 김 전 차관이 문제다라고 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법적 절차를 어기고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한 게 문제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에 소위 말해서 제19 감사기로 묻어버리는 사건이 이게 성폭력 의혹 사건이죠. 재수사를 하니까 인천공항에서 새벽에 도망하려고 야반 도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검사가 이걸 긴급 조치를 해가지고 잡아냈는데 그러고 이제 김학의는 재판에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수원지검에 있는 자기 후배 검사들로부터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받고 있는 분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 그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거는 뻔한 건데. 네, 청문회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내에 있는 초선 모임 더민초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30대 쓴소리 경청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지난번 20대 간담회 못지않은 여과 없는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불공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면요. 이번에는 부동산 문제가 초점이 됐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은 30대 모두에게 부동산 문제는 문제죠. 저는 10년 동안 주택 청약을 넣어서 1순위는 됐습니다. 1인 가구, 혼자인 저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혼자인 사람도 주택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을까? 항상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지금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집 있는 사람들을 적폐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비트코인하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럼 적폐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투기 아닌가요? 뭐가 지금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지금 적폐인가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데 무슨 솔직히 살고 싶지 않은 무슨 임대주택 이런 거나 지금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고. 네, 이 간담회에서는 초선 의원들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민주당이 개혁 드라이브를 더 걸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는 180석이나 뽑아드렸는데 무엇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무능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자꾸 협치를 주장하시면서 다른 당이랑 뭐 하시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협치하셔야 될 거면은 180석까지 안 뽑아드리죠. 네, 이 참석자들은 현장 참석자도 있고요. 또 줌으로 참석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간담회에는 송영길 대표도 이 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화상으로요. 20여 명의 의원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또 지켜봤고요. 민주당이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법사위 파행 속 김오수 청문회 계획서 의결, 증인 채택 신경전. 자, 여야가 이제 어제 법사위에서 상당히 강하게 부딪혔죠. 물론 이제 김종민 의원의 그 발언에 김도읍 의원이 중간에 좀 웃음도 터뜨리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분위기는 뭐 살벌하게 진행이 됐고 결국은 이제 김오수 총장 청문회를 앞두고 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기싸움적인 성격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듯합니다. 국내힘은 20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문회를 비롯해서 이 회의 진행을 누가 할 것인가를 두고서도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의 증인 요청 면면을 보면 청문회를 깽판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는 거냐 이렇게 반발했는데 들어보시죠. 결국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마저도 부실 맹탕 청문회로 끌고 가려는 속내가 드러나는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날치기 사태는 법사위원장 정상화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확실한 사례입니다. 네. 자, 다음 주 청문회를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법사위 관련 속보가 나왔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 좀 읽어보고 다시 좀 끝나기 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박범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죠, 신반장?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전주회 의원이 어제 대검 민원실을 찾아 직접 고발장 제출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직무배제 않았다,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 이런 건데요. 자, 이성윤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던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네, 이 박범계 장관은 오히려 이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을 더 문제 삼고 있는데요. 오늘 출근길에는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 이 수사 필요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가 되니까 지금 단계에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공소장 공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첫 공판기일 전이냐 후냐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이 독일 형법에서도 공소장 유출 처벌과 관련 재판 시일이 기준일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대검은 박 장관의 지시로 공소장 유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얘기인데요. 조 반장, 민주당이 오늘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회의를 열었죠. 네, 그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다시 출범을 하게 된 건데요. 원래 양양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가 있었는데요. 양 의원이 부위원장이 되고 오선의 변재일 의원이 위원장이 됐습니다. 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관료 출신이죠. 양 의원은 삼성전자 임원 출신입니다. 송 대표는 오늘 출범식경 1차 회의에서 13일 K반도체 과제가 발표가 됐는데 이를 점검하고 정부에서 놓치는 걸 채워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그 반도체 대결 속에서 우리 반도체의 미래를 모색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 재편에 따른 산업 지원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가 아까 이제 유 반장이 소개했던 초선 의원들이 이제 30대들을 상대로 이제 쓴소리를 들었던 그 간담회 자리에도 참석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발제해서 일부 내용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서는 민주당이 변화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고 또 민주당이 원래 추진하던 개혁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쓴소리의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는데 30대 초반의 한 남성은 최근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 투자로 차익을 얻은 지인의 사례를 전하면서요. 그 동생은 은행 대출을 받아서 재개발이 되는 곳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지금 이제 그 동생이 맞았다는 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한탄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반면에 이 민주당이 재보선에서 진 건 언론 개혁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 30대 여성은 선거 패인으로 이번 선거를 왜 하는지 원인을 생각해야 하고 또 LAC가 터졌다. 그동안 왜 아무것도 안 했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초선 의원들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해수부 장관도 그랬죠. 무조건 한 명을 떨어뜨려야 된다? 사실 그 근거는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대통령의 레임덕을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스스로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초선 의원분들이 본인들이 왜 당선됐는지 대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잘해서 뽑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요 며칠간 이제 박준호 반장이 입에 달고 산 얘기가 있는데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 비슷한 발언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강병원 최고위원이 한 말인데요. 네. 이런 말을 했는데 며칠 전에 박 반장이 저한테 했던 말이랑 똑같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이번 석가탄신일이 올해 마지막 평일 휴일이었습니다.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과 한글날, 크리스마스까지 추석 연휴를 빼면 남은 공휴일이 모두 주말과 겹치는 게 올해입니다. 한숨밖에 안 나온다는 직장인들의 토로가 넘치고 있습니다. 예, 그 직장인이 바로 이제 박 반장인데요. 석가탄신일이 올해 마지막 휴일이라고 엄청 아쉬워했습니다. 강 최고위원은 2019년의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OECD 중 두 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지만 생산성은 그에 못 미친다면서 공휴일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고요. 또 현재 추석, 설날, 어린이날로 제한된 이 대체 공휴일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크리스마스는 제대로 쉬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법안을 또 만들겠다고도 했는데요. 네. 어떻게 또 그렇게 제 마음을 잘 읽고 저런 법안을 마련한다고 하는지 반드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주먹까지 흔드는 건 좀 너무 오버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요. 조금 전에 속보가 좀 들어온 게 있는데 어제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여야가 상당히 충돌을 벌였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법사위가 다시 열렸는데 민주당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계획을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20명이 넘는 증인을 요구한 상태잖아요.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다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번 청문회의 증인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없는 거고요. 다만 서민 단국대 교수와 김필성 변호사는 참고인으로 채택했다는 그런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고요. 지금 막 회의가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이 또 입장을 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좀 어제와 마찬가지로 법사위 상황이 굉장히 일촉즉발이었던 네.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24명을 주장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전원을 받지 않겠다고 했었고 그렇죠. 일단 증인은 채택이 안 된 거죠. 네, 줄여서 10명만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네. 받을 수 없다라고 했고 네. 그래서 2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국민의힘의 지금 주장인 네, 거죠.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박주민 간사가 6시에 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한다고 통보를 해와서 갈 수 없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단독으로 채택까지 해버렸다라면서 네. 뭐 민주당이 맹탕 청문회를 하고 의회 독재를 네.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뭐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그 청문회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양 정당의 시각차가 지금 상당히 큰 것 같고 그 여야의 갈등이 더 커지겠네요. 다음 주에도 또 류 반장이 법사위상 좀 잘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법사위 파행소 김호수 청문 계획서 의결 증인 채택 신경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반장의 발제입니다. 국민의힘이 당 바깥에 있는 유력 대선 주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습니다. 특히 당권 주자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뿐 아니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서로 영입하겠다면서 경쟁 중인데요. 한동안 침묵하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세 사람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박준호 반장이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So what you wish? I really want to know. You got a list that's 3 miles long, no doubt. All you got to do is rub like so. Mr. Aladdin. Yes. 1 wish or 2 or 3. Well, I'm on the job, you big nabob. You ain't never had a friend, never had a friend. You ain't never had a friend, never had a friend. 네,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진입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3가지나 들어준다고 알라딘에게 어필 중이죠. 요새 국민의힘도 소원이 참 많습니다. 요술 램프를 손에 넣기만 한다면 지문이 다를 때까지 문제를 기세인데요. 오늘 발제는 제가 소식적에 어깨춤 좀 추게 만들어주셨던 분들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소원 3가지 그룹 소녀시대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번 차례로 들어볼까요? 윤석열 전 총장께서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수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야 이미 야인 상태로 계신 지 이제 좀 지났기 때문에 정치 참여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안철수, 윤석열, 최재형 등 당 밖의 유력한 주자들이 당 경선에 주저없이 참여하도록 문을 활짝 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전 대표, 안철수 대표 그리고 최근에는 차천타천으로 최재형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외부에서 영입하고 싶어하는 대권주자 3명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당권 도전에 나선 후보들도 적극적으로 영입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각종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투는 윤 전 총장이 영입 1순위일 테고요. 김 전 부총리와 최 감사원장은 김기현 원내대표 말대로 자천타천으로 급부상했죠. 그렇다면 국민의힘 왜 3사람을 주목하는 걸까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3사람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해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인사들이죠. 거기에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때 총장이 온갖 제도를 통해서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아니 그러면 의원님은 누구를 비호하시는 겁니까?
바로 현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다는 점이 닮았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임기 내내 수사지휘권 발동부터 감찰 징계 사태까지 정부 여당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죠. 최 감사원장도 현직이지만 원전비리 의혹 감사 등으로 정권과 마찰을 빚었던 바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에 이런 정책 수사를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공무원의 행정행위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 그 정책 수행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 이런 주장은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죠. 김 전 부총리도 장하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최저임금 인상 속도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는데요. 결국 문 대통령이 동시에 두 사람을 교체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말씀은 이른바 엇박자설에 대한 반론이시죠? 내각과 경제장관들끼리도 서로 의견이 다른데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나 저하고도 의견이 다른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오히려 생산적이고 건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사람이 국민의힘에 들어갈 의사가 있는지는 나중 얘기고요. 문제는 일단 이들이 야권 후보로서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입니다. 아무리 속세를 떠났다고 외쳐도 여전히 속세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연인이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진단을 한번 들어볼까요?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는 현재 감사원장의 직책에 있고 본인이 그런 활동이나 의사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걸 자꾸 정당에서 이름을 거론해서 한다는 건 난 실례라고 생각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현직으로서 지금 임기가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야권의 잠재적 주자로 거론되는 데 대해 부담이 있을 텐데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상한 상황이 된다면서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도 본인 의사 확인도 없이 거론하는 건 실례라고 표현을 했네요.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판은 확실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군부를 떼고 있죠. 국민의힘 입당 여부도 미지수이긴 하고요. 김 전 위원장과는 재보선 이후인 지난 4월 10일쯤에 한 차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 만나보자고 그랬었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소위 형편상 또 뭐 언론에 노출되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다음에는 제3자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상황에서 만나면 좀 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 거예요.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이 윤 전 총장의 연락을 계속 기다린 입장은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또 윤 전 총장 스스로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한다면서 특히 등판 시점을 잘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별의 순간이라는 거는 사실은 순간 포착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아데나워나 불란스의 드골이나 영국의 마가렛 태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순간을 제대로 잡고 자기가 모든 정열을 바쳐서 했기 때문에 커다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거래. 김 전 위원장, 김동연 전 부총리의 대권 출마 가능성은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김 전 총리의 흑수저 성공 스토리와 경쟁력 등을 높이 샀는데요. 그 사람이 첫째로 이 경제에 대한 그래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놓고 봤을 적에 비교적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참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다만 출마를 결심할 경우 선택지가 여야 모두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독자 행보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야를 떠나서 독자적인 행보를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자기 나름대로 불란스의 마크롱이 시도했던 그런 행보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김 전 위원장의 진단과 예상이 어디까지 들어맞을지는 알 수 없지만요. 일단 물망에 오른 이 세 사람을 향한 야당의 러브콜이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는 예측은 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자, 오늘 야당 발제 정리합니다. 대권 주자 영입 사활건 국민의힘, 윤석열 이어 김동연, 최재형 러브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여전히 이제 자맹을 이어가고 있지만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그룹이 오늘 출범을 했죠. 이름이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의 싱크탱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윤 전 총장 측은 이 모임이 잠재적인 대선 싱크탱크로 확대 해석되는 걸 경계하는 눈치입니다. 아, 경계하는 눈치예요? 네. 다만 그 대학 교수와 법조인 등 사회 지도층이 지지 조직을 결성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후죽순 생겨난 팬클럽 수준과 좀 급이 다르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출범식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창립기념 토론도 했는데요. 윤 전 총장의 대학 인사인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직접 축하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송상현 명예교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박 관장 무슨 말을 하던가요? 네, 그 송 명예교수는 현 정권을 겨냥해서 포퓰리스트가 정권을 잡으면 개혁을 화두로 내세우고 개혁의 이름하에 민주적 절차를 경시 왜곡하고 자신들의 취향이나 이상대로 국가를 개조하려 든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자본주의의 태생적 결함은 행복을 불평등하게 나눠주는 것이고 사회주의의 태생적 결함은 불행을 평등하게 나눠주는 것이라는 걸 그 기본적인 얘기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틈새에 이제 포퓰리스트들이 이제 끼어들게 됩니다. 오로지 자신들만이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주장을 하지요. 송 명예교수는 윤 전 총장의 서울대 법학과 대학원 시절 석사 논문을 지도했던 지도교수입니다. 윤 전 총장은 송 교수에게 정치활동과 관련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송 명예교수는 윤 전 총장이 정치하면 어떻겠냐고 물어서 네가 알아서 하라고 답했다고 전했는데 또 윤 전 총장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선 나와 관계없으니까 너무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보실 필요 없다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얘기가 요즘 정치권에서 참 많이 나오는데 김 전 부총리가 정치적 메시지로 읽힐 수 있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복지국가 모델의 핵심으로 이 현금 복지가 아닌 기회의 복지를 모델이라고 주장을 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어제 페이스북에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려면 현금 복지가 아니라 기회 복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쓴 겁니다. 소득 수준이나 복지 수혜에 관계없이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기회 복지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면서 기회 복지는 기회의 양적 확대, 질적 개선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구상 등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내놓고 있는 이 현금 중심 복지 공약을 비판한 셈입니다. 사실 이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번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이 됐고 그동안 여야 양쪽에서 잠재적 대선 주자로 또 언급이 됐잖아요. 민주당 쪽에서도 접촉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어제 김 전 부총리 스스로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총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한테 말씀하실 때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신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총리와 교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김 전 부총리가 국민의힘에 갈 일이 없다며 야당을 견제하는 멘트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 전 부총리의 여당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김 전 부총리가 출마한다면 야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다만 아까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여도 야도 아닐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얘기를 했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물론 불란서라고 계속합니다만 아무튼 그 마크롱 대통령 얘기를 좀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얘기를 좀 이어가면요. 지금 초선 소장파 그리고 이제 중진들 사이에 뭐 약간의 파열음이 있다 이런 얘기는 뭐 저희가 좀 많이 얘기를 했고 또 초선 소장파 내부에서도 또 약간의 신경전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김은혜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뭐 날선 공방을 이어받았죠, 조 반장. 네, 그 김 의원이 이 전 최고위원을 향해서 공부 잘하는 상위 1%로 살아온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99%의 삶도 돌아보는 게 제1야당 대표 선거의 의미다 이렇게 견제구를 날린 게 시작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준석 후보도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런 면에서 상위 1%로 살아온 후보와 다름없는데 저는 99%의 삶도 돌아봐야 그게 제1야당 대표 선거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좀 종합하려면 이준석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상위 1%로 살아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대다수 네, 서민들의 삶을 공감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정리라면? 아, 공부자라는 상위 1%요. 아, 공부자라는? 네네. 이게 능력주의자의 시선으로 보면 모든 게 불공평해 보일 수 있지 모르겠지만 예. 모든 청년이 이준석 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김 의원은 또 이 전 최고위원이 여성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밤거리가 두려운 것은 피해 망상이란 취지로 얘기를 했다면서 불편함과 불공정, 불평등을 피해 망상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의 최근 그 젠더 문제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을 가르거나 국민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가 된다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김 의원의 공부 상위 1% 지적을 재산 문제로 맞받아쳤는데요. 이 전 최고는 페이스북에 머리가 상위 1%라는 것은 칭찬인 것 같아 감사하다면서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건 부질없고 재산이 상위 1%가 한번 되어보고 싶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의 재산이 약 210억 원에 달하는 점을 비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 최고위원은 그래서 코인도 조금 하고 그럽니다라고 덧붙였는데 여기서 코인은 가상화폐 투자를 가리키는 듯합니다.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지난번에 이제 주호영 의원하고 이제 팔공산과 이제 에베레스트산 공방을 벌였는데 또 이제 상위 1% 논란을 또 그 내부에서 벌였네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이제 당대표에 도전한 이제 후보들이 10명이나 되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도 정말로 이제 신경전이 가열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당박 대권주자 영입전 나선 국민의힘 김동연, 최재형도 러브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 예쁜 포장지만 보여줬다며 알맹이가 없다고 비판을 했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본인의 알맹이라고 주장하는 대북 정책을 선보였습니다. 친러 좌장격인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도 자리를 함께하면서 세를 과시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양강구도 벌써 11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추이도 중요하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3주째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다시 두 자릿수를 회복한 것도 눈에 띕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동안 언급을 자제해왔던 윤 전 총장을 향해서 묵직한 한 방을 날렸죠. 소비자는 이제 내용물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즘은 포장지밖에 못 봐서 제가 또 뭐 내용이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기본 시리즈와 공정을 기치로 내걸었던 이 지사, 오늘은 윤 전 총장 보란 듯이 대북 정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개성공단체에게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교류 협력의 버팀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개성공단체에게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 인도적 협력을 비롯한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해서 유엔 안보리가 포괄적 상시적 제재 면제를 허용하도록 관련국들에 대한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 지사는 본인의 든든한 뒷배도 선보였습니다. 친노 좌장으로 통하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경기도는 지방정부도 평화를 만드는 일에 기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이 DMZ 포럼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노 대모로 불리는 한명숙 전 총리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아마도 처음으로 평화부지사를 두고 이렇게 집중적이고 열정적으로 렛츠 DMZ라는 이슈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평화 만들기를 주도해 주시는 경기도 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북 정책과 함께 본인의 지지세도 과시한 셈입니다. 거침없는 이 지사의 행보, 경쟁 상대 입장에선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겠죠. 박영준 의원이 이 지사를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이재용 사면이 공정인가요? 법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공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도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으면 지금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지난 대선 당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면은 절대 불가하다. 공동 천명을 하자고 주장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도 물음표를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평소 스타일과 다르다며 삼성과 척을 지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지사, 이재용 사면론에 대해서 뭐라고 했길래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걸까요? 이게 사면 문제는 통칭에 가까운 그런 매우 정무적이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결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일반론적인 이야기란 건데요. 이명박, 박근혜 씨 사면 논란 때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었죠. 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난처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해서 제가 조금 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도망가는 모습은 참 오래만에 봅니다. 도망이 아니고 자제하는 거죠. 청와대와 민심의 기류를 확인한 뒤에야 본인의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형벌을 과할 나쁜 일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좀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또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되고 이번에도 적절한 시기를 보는 듯합니다. 이 지사 측은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오면 그때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재용 사면론에 대한 입장, 다른 빅3 주자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정부도 필요한 검토를 언젠간 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말씀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이제 공감대가 다 마련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국민 여론도 참작하시면서 잘 살피실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대선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의 대주주인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살필 수밖에 없겠죠. 아직 문 대통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충분히 국민들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본인만의 목소리를 내는 주자들도 있습니다.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를 노린 건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박용진 의원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죠. 반면 이광재 의원은 연일 사면의 필요성을 설파 중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오너십이 분명히 강해서 1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데 18개월을 넘긴 적이 없고요. 소니는 1조 원 이상 투자하는데 36개월 안에 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삼성이 소니를 이겼다는 그 한일 학술연의 결과가 있던데요. 사면론이 불거질수록 청와대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죠. 윤건영 의원은 비교적 단호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견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만큼은 우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들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죄값을 덜 받는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한번 깨보자. 그게 삼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를 봐서도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 내에선 지금 사면을 이야기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직 여죄가 더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부회장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로 이것도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끝나야 이게 사면을 하는 게 사면 문제를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지 지금 시점에서 뭐 사면하자 말자고 그래버리면은 또 재판 받고 또 사면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면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국민 여론은 어떨까요? 지난 13일 발표된 조사 결과입니다. 사면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6.7%였습니다. 원칙을 지키느냐, 여론을 살피느냐, 문 대통령 앞에 어려운 숙제가 놓여진 듯 싶은데요. 여권 대선 주자들도 마냥 대통령에게 대답을 미룰 순 없을 듯합니다. 내가 보수의 적장자다. 호언장담했던 무소속 홍준표 의원. 당당하게 복당을 신청했었죠.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 듯합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복당 신청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중앙당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옛 악연이 좀 영향을 미친 듯 싶습니다. 또 개인적인 악연이 있었던 사람이 당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복당 신청서를 내지 않았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당을 떠났지만 김종인표 비대위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죠. 강경보수 이미지가 강한 홍 의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편을 나누고 분열을 야기하는
홍준표 의원님의 최근 언행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수 정치가 진보와 다른 점은 자기 책임과 희생, 말의 품격에 있다고 봅니다. 틈만 있으면 비집고 올라와 당에 해악을 끼치는 연탄가스 같은 정치인들이 극히 소수 남아있어 심히 유감스럽다. 김기현 대표 대행도 시점을 봐야 한다며 결정을 미룬 상태입니다. 당내에선 홍 의원의 복당 문제를 놓고 찬반 논쟁이 치열한데요. 전당대회 주의 의제로까지 떠올랐습니다. 예전과 같은 그런 그런 말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때 상처받았던 분들한테 정말 쿨하게 사과 한번 하시면 그러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가 국민의 눈높이라든지 정치의 품격을 고려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회복해온 당의 이미지나 그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저는 홍준표 의원님이 이제 목청을 조금 낮추시고요. 듣고만 있을 홍 의원이 아니죠. 되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언론과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조선일보의 칼럼글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칼럼은 황교안 전 대표와 홍준표 의원을 거론하며 과거 인물들이 다시 등장한다면 친박, 꼴 보수당 낙인이 되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홍 의원이 발끈했습니다. YS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이름을 나열하면서 이들은 유보이였냐 반박에 나선 겁니다. 전두환 장군 같은 유보이가 또 지도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냐면서 말입니다. 사실 홍 의원의 복당이 막힌 이유 이 유보이 때문이긴 합니다.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요. 하태경 의원은 홍준표 복당은 독립 변수가 아닌 윤석열의 종속 변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홍 의원 때문에 윤 전 총장이 당에 합리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란 겁니다. 윤 전 총장보다 홍 의원이 먼저 당에 들어오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전당대회가 끝난 뒤 동시 입당론까지 나왔습니다. 얘는 윤석열 총장, 김동연 부총리, 또 장성민 전 의원 같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기에 말고도 또 아마 몇 분 더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할 때에 이렇게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문제는 윤 전 총장이 언제 국민의힘에 합류하냐는 겁니다. 아직 정치에 뛰어들겠다는 선언조차 하지 않았죠. 국민의힘이 아닌 제3지대에서 정치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대권을 노리는 홍 의원 입장에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홍 의원 자신의 심정을 일모도원 이 사자성어에 빗대 표현을 했습니다.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라는 뜻인데요. 할 일은 많지만 시간이 없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상대방은 저 멀리 달아나고 있는데 우리는 반목만 하고 있다. 홍 의원의 푸념이었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은 포장지만 이재명 대북 정책 발표. 홍준표 복당은 윤석열 종속 변수. 홍준표 의원의 이제 복당 문제 국민의힘을 달구고 있는데요. 홍준표 키즈라고 한때 불렸죠. 배현진 의원이 옹호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직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배 의원은 오늘 대구를 찾아서 한 식구였고 당에 헌신한 분이셨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전에라도 조속히 복당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에서 복당을 반대한 몇 분이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견해차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의 소중한 자산을 얼른 모셔와 빛나게 해야 한다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대표 후보들 중에 적극적으로 복당을 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일단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대표적인데요. 네. 주 전 원내대표는 오늘 대구를 또 찾았습니다. 논란이 오래돼서는 안 된다. 홍 의원의 복당을 막을 원칙과 명분을 찾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또 제가 복당에 반대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서 항의를 좀 받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당권 주자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홍 의원 복당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홍 의원이 오겨 장애 요소가 된다면 강력하게 제지하겠다면서 지금 논란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5.18 당시 계엄군 신분으로 참여했던 공수부대 지휘관이요. 41년 만에 5.18 묘역을 참배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80년 5월 당시 3공수여단 소령으로 광주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신순용 씨가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신 전 소령이 5.18 묘지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신 전 소령은
폭도가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사죄를 했습니다. 신전소령은 지난 2017년 시민군 3명을 사살해 안매장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안매장과 관련한 공수부대 지휘관의 첫 증언이었습니다. 이후 언론을 통해서 5.18의 진실을 알리는가 하면 옛 광주교도소 안매장 발굴 수사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네, 자 한동훈 검사장이 오늘 정진웅 차장검사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검사장은 지난해 이른바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폭행하고 또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오늘 관련 공판이 열렸는데요. 한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한 겁니다. 한 검사장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짤막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1년간 잘못이 바로잡히는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독직 폭행의 피해자로서 증언을 위해서 출석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긴 말씀 드리는 것은 재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많이들 와주셨는데 저 오늘 이 정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은 포장지만 이재명, 대북정책 발표, 홍준표 복당은 윤석열 종속 변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까지 복마크는 쉬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 또 상황을 보는 걸로 합시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복마크 쭉 쉬시는 거 아니고요? 쭉 쉬는 거 아니고요?